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총선 공천 막바지에 설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후보들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5선 정우택 의원 공천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목함질의 경품 발언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7개 국립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나머지 2곳 국립의대 정원도 최소 10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총선 관련 주요 현안 짚어보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설화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3월 15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여야가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선 민주당에선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어젯밤에 공천 취소를 결정했죠. 네, 이 어젯밤에 이 긴급히 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민주당이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천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가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서울 강북을 선거구의 후보를 재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DMZ에는 멋진 발목 지뢰가 있다. 이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경품으로 주는 거다라고 말을 해서 이 강한 논란이 됐고, 그러자 정 전 의원이 당사자께 직접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함 지뢰로 이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정 전 의원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어제 좀 하루 종일 특히 문제가 됐고 결국 공천 취소까지 된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도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의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니까 시민사회 측이 반발하고 있죠. 네, 이 더불어민주연합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공천 배제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가 병역 기피였습니다. 지난 2003년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을 했었고 이후 임 전 소장은 이 병역법상 이병 기피가 인정돼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었습니다. 임 전 소장은 이번 조치가 이 공천 배제가 부당하다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 배제를 철회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측이 이 특단의 조치까지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 반발하고 있어서 혹시나 뭐 선거 연대가 뭐 이번에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좀 밝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논란이 되는 후보들을 잇따라 공천 취소했습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었던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결정했어요? 네, 이 전격적으로 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이 최종 취소가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이 5.18 폄훼 논란으로 이 2차례나 사과문을 올린 이후에도 부적절한 발언들이 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특히 도 후보는 앞서서 이 운동권 출신의 이 함은경 후보가 이 사퇴로 책임질 문제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직격을 할 만큼 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단 최종 공천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이 오선의 정우택 후보 공천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이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영상 또 녹취까지 좀 공개가 되면서 결국 이 공천이 철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 눈높이, 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총선에 미치는 파장을 네. 여야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주 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은 뭐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이 총선에 악용을 하고 있다면서 일단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도피 프레임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언제든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일이라도 뭐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을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면서 결국은 그 문제라면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네, 우선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험지로 꼽히는 호남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전남 순천시와 광주 동남구 또 전북 전주시를 좀 잇따라 방문해서 전통시장 등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울산과 부산을 찾아가서 PK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울산을 방문한 뒤 이어서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부산에는 지난 1월 이 피습 이후에 첫 방문인데 부산 엑스포 유치 자초 같은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정권 심판론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을 거면 집에서 쉬어라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죠.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 총선일인 오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라면서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1번을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이 국민을 편가르고 비하한 이른바 이찍 발언으로 거듭 사과를 했던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막말을 했다면서 여전히 국민을 갈라치는 증오의 정치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여부를 밝히기로 예고한 날입니다. 정말로 오늘 집단사직 발표할까요? 네, 일단은 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적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이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방침을 좀 확실히 고수를 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일단 증원을 좀 1년 뒤로 미루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사직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의 유력한 카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어젯밤에 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 협의회가 정부의 조건 없는 협상을 요구를 하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선 일단 어제 교수 협의회 차원의 결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별도로 집단사직을 결의한 의과대학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이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이 자발적인 사직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톨릭 의대는 서울 성모병원 등 이 산하의 8개 병원이나 이 수련병원으로 갖고 있죠. 전체 교수진은 약 1,500명에 이릅니다. 앞서서 원광대와 또 경상 국립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좀 일단 집단 사직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방 거점 대학 9곳 중에 7곳의 정원을 모두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네, 저희 KBS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부산대와 경북대 등 총 9개 거점 대학 중에서 7개의 의과대학 정원을 모두 200명까지 늘리기로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9곳 중 나머지 2곳인 이 제주대, 강원대의 정원도 100명 이상으로 크게 늘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의대보다는
더 큰 의과대학이 이 지방 국립대에 생기게 되는 건데요. 지금 서울대 정원이 135명, 연세대 정원이 110명이거든요. 결국에는 200명까지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결국은 이 지방 국립대 의대 규모가 더 커지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형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 어떤 겁니까? 네, 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이번에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125차례나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 등 7명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사전에 보고를 받은 뒤에 이 주택 변동률이 높으면 좀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125차례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전이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같은 이 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통계 조작이 좀 집중됐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시각은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조작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은 이 지난 2018년에 특히 좀 부동산 값이 좀 폭등을 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 문재인 정부가 비난과 또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이 통계 조작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고위 공무원 등의 지시로 이 결국 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주택 통계를 수시로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는 발표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당시 부동산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12차례나 이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예산 삭감을 빌미로 이 묵살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통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를 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당사자들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치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누구도 이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첫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서울에서의 메이저리그 경기를 앞두고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오늘 한국에 도착한다고요? 네, 먼저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이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먼저 입국을 했습니다. 이 새벽인데도 공항에 좀 많은 팬들이 몰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이 MLB 정규 시즌 경기가 열리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 특히 아무래도 좀 관심을 모으는 선수가 이 간판 스타인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또 샌디에이고의 이 김하성 선수겠죠. 특히 이번에 두 사람 이 한일 대결도 관심입니다. 출국 직전에 오타니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무려 타율 5할에 홈런 2개를 날리면서 좀 기대감을 높였고요. 김하성 선수도 시범 경기 타율 3할 8리 5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두 구단 선수들은 내일 공식 기자회견으로 서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구단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이번 한 주 동안도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4.2도, 부산 8.8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 2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은 종일 나쁨, 남부지방은 오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함께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출근길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4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여의도 지나는데 1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론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부곡과 양지터널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삼성이 위기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었다는 얘기가 저희 KBS 1TV 시사기획창에서 다큐멘터리로 나갔습니다. 반향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수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부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걱정하는 분들, 또 다른 한편에선 경영 실패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큐를 제작한 KBS 서영민 기자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게 된 겁니까? 우선 제가 경제 부문을 주로 취재하던 기자인데, 근데 삼성은 하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GDP의 한 10% 이상을 담당하는 큰 기업이고, 이 네. 기업은 마치 수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처럼 그 상징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 2년 전이었습니다. GOS 파동이라고 스마트폰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발열이 심하게 나는데 이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썼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그 스마트폰의 성능을 극도로 제한하는 거여서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 부각이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삼성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칩은 퀄컴의 칩, 아주 중요한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하는 AP라는 칩이었는데, 네. 이 칩을 퀄컴이 삼성에게 만들어달라 라고 위탁 제조를 삼성이 부탁했는데, 삼성의 위탁 제조가 불량률이 너무 많고 발열이 심한 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삼성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 저는 사실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삼성이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음표가 던져지실 겁니다. 의아하죠.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애플은 디자인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소프트웨어가 좋긴 하지만 하드웨어는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삼성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취재를 하다 보니 이건 보통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가 지속되던 와중에 지난해 실적이 아주 안 좋았죠, 삼성이. 근데 사실 일회성이다. 올해부터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실적을 한 10년치를 쭉 봤더니 명확하게 삼성의 경영에, 실적에, 매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목이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네. 무엇이 어떤 측면에서 잃어버렸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점은 2013년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좋았던 해입니다. 근데 2013년으로부터 10년 지난해까지 실적을 보니까 삼성의 실적이 출렁출렁하는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인 겁니다. 2013년에 좋았다가 14, 15, 16 내내 2013년 수준 회복을 못합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신호였는데, 그 다음 두 해는 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칩 아니면 IT 회사들이 서버를 많이 늘리면서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게 왔었습니다. 네. 그 두 해가 아주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가라앉습니다. 19년, 20년. 그러다가 다시 떠오르게 된 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요가 왔을 때, 네. 그때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전체 매출이 메모리 사이클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안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기업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 실적,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한 15년, 1998년부터 그 기간에 IMF도 있었고 닷컴 버블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삼성의 매출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꾸준했어요. 꾸준히 올라갔고 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쭉 그렸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2013년부터 23년까지 연 평균 얼마나 성장했느냐, 13년과 23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1.25% 성장했습니다. 연 1% 초반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삼성이. 네. 그런데 그 전 15년 동안은 연 17%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10배 넘는 기업이 됐던 그 기업이 그 다음 10년 동안은 연 1% 초반의 성장을 해서 10년
총괄해서 13% 정도 성장했습니다. 네. 10배 성장하던 기업이 13% 성장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굉장히 문제인데 달러로 바꿔보면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원화 기준 숫자입니다. 네. 달러로 바꿔보면 더 심각합니다. 달러로 바꿔보면 2013년 수준의 매출을 2023년에 기록을 못합니다. 네.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보다 매출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2013년보다 잘한 해가 몇 해나 있을까? 10번 중에 몇 번 잘했을까? 3번 잘했습니다. 네. 2013년만 못했던 해가 7번입니다. 한 기업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해야 그 기업이 존속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도 계속해서 있고. 네, 네. 몸집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몸집이 작은 상태가 10년 중에 7번이나 있었다 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취재 중이나 방송 뒤에 네. 삼성전자 측이나 뭐 주주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 기자한테 네. 피드백 같은 거 없었나요? 계속 있었습니다. 뭐 궁금해하기도 했고 방송 나가고 난 뒤로는 뭐 잘 봤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업계에서 네. 삼성이 아닌 업계에서 연락이 꽤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경쟁사일 수도 있고 삼성의 다른 좀 업종이 다른 회사들도 잘 보았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왜 그렇게 희망적이었냐라는 얘기도 일단 좀 했는데 그게 어떤 업계 얘기였다면 청취자 아니면 시청자분들의 반응이라고 하면 너무 안 좋았던 2023년을 기준으로 뭐 삼성이 정체됐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22년은 좋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래서 한 10년치 데이터를 쭉 봤고 그전 15년과 비교를 했던 겁니다. 단 한 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동안 1% 초반의 성장을 했다. 그게 너무 가혹한 기준이다. 제일 좋았던 시점으로 해보라라고 하면 연평균 한 3% 됩니다. 네. 가장 좋았던 해 그것만 2022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네. 네네. 그렇게 봐도 연 3% 성장이고 그전 15년은 17%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다는 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왜 늘지 않았느냐. 네. 이걸 이제 부문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하면 네. 이제 반도체 많이 떠올리지만 뭐 네.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여러 부문이 있잖아요. 네. 부문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삼성의 매출 구조를 규모 구조를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큽니다. 네. 과거에는 IM 부분이라고 불렀는데 이 스마트폰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잘 벌어주기 때문에 밑에 탄탄하게 깔고 반도체가 있고 가전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따로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100%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삼성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정도가 네. 있습니다. 스마트폰 외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지금 계속해서 2013년이 정점이었고 그 뒤로는 꾸준히 그 이익은 내주고 있지만 성장세는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아니게 된 부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을 탑니다. 가전은 스마트폰보다도 더 조금 매출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장사가 안 되진 않고 삼성이 대부분의 가전에서 전 세계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성숙한 분야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으나 삼성의 매출에 기여는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2013년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성장해서 삼성의 성장세를 가장 크게 받쳐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반도체가 사이클이 좋을 때 좋고 나쁠 때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잘해주고 이렇게 네네. 보완해주면서 우상향했었고 그런 상황이 좋을 때는 여기서 저기서 계속해서 신산업이 나와서 삼성은 계속해서 반도체 사이클을 메워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2013년 이후로는 그 어떤 부문도 급속히 성장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의 그 업황 매출에 따라서 삼성의 매출이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최근 뉴스 보면 삼성이 지난해 이제 아까도 좀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 네.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괜찮을 거다. 일단 올해는 메모리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많고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부진한 실적 털고 약 30조 원 안팎 큰 영업이익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도 여전히 부진하고 여전히 위기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큰 기업의 어떤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아주 큰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따져도 삼성만큼 큰 기업이 몇 개 없을 정도로 큰 기업인데 네. 이렇게 아주 큰 회사 역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만큼의 성장은 꾸준히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부문이 등장해서 지금의 산업에 덧대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더 규모가 커져야 그 기업이 존속이 가능합니다. 그게 고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새로운 부분. 예, 네. 예.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 세계 기업사에서 뭐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난 15년간은 2013년을 기점으로 그전 15년간은 계속해서 성장하던 기업인데 왜 지금은 성장을 못하느냐. 새로운 성장 부문에 도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부문에 도전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게 큰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미 커버린 기업들은 모두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네. 그 상태에서 더 큰 기업들은 그 상태를 극복하기 때문인데 삼성은 아직 극복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네. 사실 워낙 삼성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 이 말은 저희가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명 사이클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2013년 전에는 사이클을 그리지 않았다. 네. 그 말의 의미는 메모리 사이클이 나쁘다고 실적이 악화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죠. 2013년 이전의 삼성은 달랐다. 왜 네. 달랐냐? 요 부분이 사실은 저희 다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고 재미있는 부분인데 고집과 뚝심과 혁신의 의지가 있는 회사였다. 네. 그러니까 삼성의 신성장 부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건 바로 나옵니다. 디램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메모리에서도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애플에서 아이팟 나노라는 아주 작고 가벼운 기기가 나올 때 삼성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삼성의 네네.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삼성은 플래시 메모리를 어떻게 개발했느냐? 사실 당시에 인텔도 플래시 메모리를 하려고 했고 삼성도 했는데 인텔은 실패하고 삼성만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생각했던 방식이 인텔과는 달랐는데 예. 사실은 당시는 인텔이 훨씬 큰 회사인데 인텔이 생각한 방식이 아닌 삼성이 생각한 방식이 맞았던 겁니다. 삼성이 인텔이 가는 길이 아닌 길을 갔어요. 네. 디스플레이도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은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큰 화면의 스마트폰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손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삼성은 훨씬 큰 대화면 스마트폰을 계속 밀고 나갔고 그게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네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공해왔던 많은 부분들은 다 삼성이 기술적으로 이 기술이 더 맞고 소비자들이 이 기술을 더 호응할 것 같아라고 한 부분들에서 밀고 나갔기 때문에 뚝심 있게 나갔기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리더십이 필요한 거였고 기술력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 뒤로의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메모리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하나의 좀 안 좋은 신호가 왔죠. HBM이라는 좀 특수한 메모리,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쓰는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가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보다 앞섰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이 메모리가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모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혁신을 해서 어떻게 그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삼성이 내고 있느냐. 근데 HBM이라는 메모리를 봤을 때는 메모리 부분에서도 삼성이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속도를 낼게요. 네네. 파운드리는 위탁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수익 비즈니스고 혁신의 한 장르라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자, 삼성이 이 파운드리 잘하겠다고 몇 번 선언도 하고 투자도 하고 3나노 공정 최초 개발했다고 광고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잘 안 됩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면 아십니다. 예. 요건 스마트폰 하나가 상징하는데 스마트폰 자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AP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의 심장에 해당하는 칩이 삼성이 만든 칩이 아닙니다. 퀄컴이 설계하고 TSMC라는 삼성이 파운드리라는 이 산업 부분에서 넘어야만 하는 상대가 만든 칩이 갤럭시 S24 울트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칩이 제일 좋으니까요. 네네. 삼성이 만든 칩보다 좋으니까요. 그리고 퀄컴이 삼성이 아닌 그 TSMC에 의뢰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TSMC의 파운드리를 의뢰한 한 기업이 퀄컴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의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파운드리 회사로 삼성이 아닌 퀄컴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칩을 만들 때는 거의 한 100% 삼성은 수주를 못합니다. 기술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증명하지 못했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지금 파운드리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는데 잘 못 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2분 반밖에 안 네. 남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문제 심각하면 그 이유를 따져봐야겠죠. 인재를 꼽는 사람이 있고 리더십을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재, 우리 지금 인재들이 어디로 가느냐, 의대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네. 근데 엔지니어가 중요한데 중국은 우리보다 엔지니어 숫자가 10배, 15배인데 우리는 그 숫자가 그렇게 적은데도 가장 최고의 인재는 아닌데 중국은 최고의 인재다. 네. 타이완의 TSMC도 마찬가지다. 인재 문제. 엔지니어가 네. 필요한데 없다. 그리고 리더십. 지난 10년간 리더십이 무엇을 했을까? 사실은 2013년이 공교롭게도 삼성이 지배구조에 천착하던 때입니다. 네. 그런 장면에서 실기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TSMC는 왜 잘 되느냐. 모리스 창이라는 엔지니어가 지휘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 경쟁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괜찮은 후계 구도가 나왔다. 이런 점을 꼽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삼성 뭘 해야 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정리할 때는요. 네.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부분은 국내 생태계가 조성되는 부분 아니면 해외에서 여전히 어떤 유명 인사들이 삼성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다른 한 부분은 역시 기술입니다. 인력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조언들이 있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M&A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큰 기업들이 보통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을 기업 내부로 들여옴으로써 해결한다라는 건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언급되는 퀄컴 같은 기업도 다 M&A를 통해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했는데 삼성은 그렇군요. M&A를 통해서 뭘 했는가. 하만이라는 자동차 스피커를 만드는 전장 회사를 샀는데 그건 혁신의 길은 아니지 않았느냐. M&A 재미 본 게 없군요. 네, 혁신의 길을 하나 보여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역시 리더십과 관계 있습니다. M&A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후계 구도 문제 얘기하셨고 네. 리더십 문제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뭐 시간 한 맞습니다. 30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정리해 주세요. 네. 한편에서는 52시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향해 간다면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그 리더십과 그리고 인력 문제 특히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만 가는 엔지니어가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밤샘이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과 진료 모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도 늘려 전공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기후정의 동맹에서 일하는 한재각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날씨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해지기도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덥고 춥고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비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겠죠. 전 세계 1%의 슈퍼리치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전 세계 사람 50억 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타고 엄청난 집, 자동차, 명품들 이런 거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냐 보면 피해는 거의 보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 불평등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 권력들이 지나치게 권력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소외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누진적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또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어제 이 시각보다는 1, 2도 정도 높아 서울이 4.6도, 부산 9.8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제주 15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강릉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는 다시 예년 이맘때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남부지방은 오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남부지방에, 모레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 경선 막바지 중량감 있는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은 현역 의원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민주당 전주병 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천에서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당초에 여당 쪽에선 김무성, 이인재, 야당 쪽에선 박지원, 정동영 이렇게 네 분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공교롭게 여당 쪽 두 분은 중도 포기 혹은 경선 탈락했고요. 야당 쪽 두 분은 최종 경선까지 가서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민심이 일할 사람, 싸울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동영, 박지원, 김무성, 이인재 네 분 출마 초기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분을 한꺼번에 스튜디오에 모셔놓고 얘기를 나누면 참 그 내용이 풍부하고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맞추기 쉽지 않고 워낙 전국에 흩어져 계셔서 저희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자리 한번 모시게 되면 기꺼이 오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드보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치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그러니까 가치관으로 하는 거죠. 네네. 가치관이 젊고 행동하는 힘이 있으면 영원한 청년인 거고 그 청년 정신이죠.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낡고 퇴행적이면 올드한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로 또 글쎄요. 지금 바이든 트럼프 그 대통령 선거를 놓고 미국에서 이런 말이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은 한국 언론,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김무성 전 대표는 자기가 올드보이가 아니고 골드보이라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전주에서 후보 출마하고 경선 뛰시는 거 보니까 언뜻 2007년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그때 제가 이제 밀착해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출기자셨어요. 그때 이제 몽골 기병론이라는 거를 그때 꺼내 드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경선 통과하시는 걸 보니까 몽골 기병 정동영의 전투력이 살아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까? 아직은 청년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잘했다기보다 결국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심의 바람이. 그러니까 그 바람의 실체는 못 살겠다는 바람하고 네. 제대로 싸우라는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덕에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의 선거 슬로건 중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성에 호소하고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건데 2009년 4월 재보선 당시 아마 기호 8번이셨나요?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접전 끝에 현역 의원 누르고 진출하셨는데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이런 메시지 이번 경선에서도 있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어떤 점이 유권자 마음을 파고들었습니까? 접전이라고 그러셨는데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이제 저의 정치적인 모태, 정치적인 어머니가 전주와 전북이라는 겁니다. 사실 네네.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96년 그리고 2000년 연거포 전주 시민들께서는 저를 300명 국회의원 중에 수석 합격을 시켜주신 맞습니다. 분이에요. 전국 최다 1등으로 득표율. 최다 득표를 시켜주셔서 15대 16대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제가 쇄신 정통운동의 기수도 되고
당 대표도 되고 NSC 위원장 통일장관으로 개성공단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연장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민들은 정동영을 전북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사실은 연초에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꼭 100일 만에 이제 후보가 된 건데요. 네네. 그 전까지는 뭐 일체 또 지역을 떠나 있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못 살겠다. 먹고 사는 게 못 살겠고 그리고 또 이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어서 불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밀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보면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주가 국회의원이 8분인데요. 네네. 8분 가운데 이제 민영배 의원 1분을 제외하고 7분이 모두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부터 1년 전부터 광주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면 제대로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근데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다. 8명의 현역 의원이 있지만 이 정권과 제대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싸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싹 바꿔라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 바람이 이번에 증명된 거예요. 어떻게 현역 의원 7명이 전부 신인들에게 다 나가 떨어집니까? 그런 바람이 전북에도 불었다. 전주에도 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갈이의 또 다른 해석이 뭐 이재명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님께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굳이 얘기하면 이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으신데 이게 실제 경선에서도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의 이제 폭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라이벌이었던 상대방 후보를 이렇게 정적 죽이기로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분노가 큽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의원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잡아가라고 찬성한 사람이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지자들 민심의 분노 속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와 저는 원래 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도 함께 했었고 지난번 2022년 대선에서도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한 몸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께서는 실제 이 상처 입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정동영이다. 이런 판단도 하셨을 겁니다. 그 경선 결과 발표 후에 이 대표와 통화 같은 거 하셨나요? 네,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뭐 좋은 말씀 해주시던가요? 예, 그렇죠. 예. 말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조금 뭐 그러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 대표가 지금 워낙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이거 잘 돌파해서 어쨌든 이번 선거의 핵심이 정권 심판이고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가의 방향, 정부의 방향, 정책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자, 이번 경선 과정에서 뭐 설정과 비방이 제법 많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요. 때문에 경선 과정 갈등이 본선에서 봉합될지 여진이 좀 남아 있을지 우려도 현지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선 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선거는 끝난 거니까요. 선거 때는 뭐 치열하지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이제 이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선이라는 건 당 내에서 동지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은 끝났고 이제는 한 덩어리 하나가 돼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단합하고 협력해야죠. 네. 이제 전북 전주병 민주당 후보로 이제 본선에서 뛰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 누비실 텐데 인사드리면 옛날에 전국 최다 득표율 할 때하고 반응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세요.
정말로 좀 간절한, 그러니까 정동영이 어떻게 되나 하고 손에 땀을 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떨어질까봐 마음 졸였다? 예. 굉장히 그 애타하신 분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물가 너무 올랐고 금리 올라서 월급이 소득이 실제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OECD 국가 중에 지금 작년에 물가가 4.3% 오른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이건 결국 정책의 실패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겉돌고 답을 못 주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여기에 대해서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죠. 그러니까 제발 좀 22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경제 집중,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압도적인 거죠. 네. 이제 사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 정부를 우리 민심 메시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여론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선보다 훨씬 더 힘든 이제 당내 경선을 거치셨습니다. 이제는 4월 총선 본선에서 전희재 국민의힘 후보, 한병옥 녹색정의당 후보와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왜 정동영이어야 하는지, 정동영이 돼야 하는 이유, 강점이 뭡니까?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전종철 우리 앵커도 목소리가 좋으신데 제 목소리 좀 평가해 주세요. 근데 음성이 아니고 방송 기자 중에는 1등이죠. 근데 그 목소리라는 게 음성이 아니고 네.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변인 그 역할이 이제 없다. 존재감이 안 보인다. 존재감이 안 보이는 이유는 안 싸우니까. 대중은 원래 싸움을 싫어합니다. 왜 정치가 맨날 싸우냐.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뭐와 싸우느냐.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낸 거에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하는 단계다. 그래서 전 세계 180개 국가 가운데 47등으로 내려앉았거든요. 네. 작년에는 17등이었어요. 그게 17등에서 47등으로 17등이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최고의 민주국가로 분류됐는데 그런데 이제 독재화 국가로 이렇게 추락하면서 그 핵심이 그겁니다. 언론 자유의 후퇴입니다. 또 하나 야당 탄압입니다. 정적 추깅입니다. 이것이 세계가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KBS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이 되기를 늘 지지하고 원합니다만 이 방송 장악 기도 또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험한 생각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추락 지수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를 방문합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까요?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여당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는 여전히 그 영화 서울의 봄 그 분노에 차 있습니다. 전두환 일당의 군사 반란 그 후계 세력들이 아직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각 분야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을 찾으면 한쪽에서는 조국은 조국대로 또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대로 심판 여론을 더 자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호남 판세가 어떤지 이제 궁금합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전북도 이른바 아직도 철옹성입니까? 예, 그러니까 호남은요 정체성으로 정치를 봅니다. 정치 1번지라고도 하잖아요. 네. 뭐냐면 민주주의의 희생자, 민주주의를 위한 순교자적인 희생을 치른 데지 않습니까? 광주 5.18이 그렇고 그 뿌리를 역사를 가면은 호남의 의병운동이 그렇고 통학이 그렇고 쭉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철옹성이라는 것을 지역주의로 말하는 것은 이건 모욕하는 겁니다. 호남은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 당연히 호남의 유권자들은 분노하는 것이고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 저항의 대상이 국민의힘이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심판해야 할 대상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숨었거든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민생 탐방이라고 해서 16차례나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데 그 16번 중에 절반 8번이 경기도예요. 수원, 용인, 분당, 판교, 하남, 광명 전부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의석을 좀 더 얻겠다는 거, 뭐 그런 게 딱 보입니다. 뭐 대구 공항에 관한 거라든지 서산 공항이라든지 가는 데마다 그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원을 약속하거든요. 네. 사실 이거 명백한 대통령의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예가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 13일 중앙선관위로부터 3월 3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것이 탄핵 근거가 됐거든요. 이거 중앙선관위가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왜 선거판에 계속 민생 탐방이라고 포장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까? 이런 것 엄중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방송 장악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권을 좀 통틀어서 각자의 다른 어떤 시각에서도 함께 보면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전종철 앵커의 어려운 처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방송은 네.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할 생각도 없다고 한 노태우 정권 때 얘기가 벌써 30몇 년이 지났거든요. 네. 2024년 백주 대낮에 이런 언론 장악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대정의는 뭐 당연한 건데 그거를 지금 어떤 한 시기를 꼽아서 이 시기만 이렇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면밀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자,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 공천을 두고 이른바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법조인 5명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 이런 비판도 일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언론과 정치는 사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신뢰를 못 받는 것은 언론이 신뢰를 못 받는 거고요. 언론은 피돌기거든요. 피가 맑아야 몸이 건강한 건데요. 지금 뭐 친명횡재니 이런 것은 말장난이고 프레임 만들기인데요. 사실 언론이 사실을 캐내야 되고 사실 너머에 진실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누기, 프레임 씌우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 공천은요. 네. 민심을 시스템에 담은 공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대장동 변호사들이 다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의 분노가 담긴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 어떻게 정권을 잡고 함께 경쟁했던 상대 후보를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하는가에 대한 분노. 당연히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변호인들에 대해서 민심이 쏠리는 거지요.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무슨 그 왜곡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만 갖고 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아니 결과가 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 배경이 있죠.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총선까지 이제 20여일 앞두고 말실수 안 해도 표심이 출렁일 수 있으니까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설악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 발언들이 자꾸 소환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 또 최근에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론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언론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전종철 민주리 기자 할 때는 언론사가 몇 개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국회 출입 기자만 해도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각종 뉴미디어 신매체들이 뭐 너무 많고 그런 언론 현실에서 이제 그 부각되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걸 쫓잖아요. 이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건 뭐냐? 본질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이번 선거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요. 네. 동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기도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을 지나왔는데 이거 잘한 것이냐? 잘한 거면 밀어줘야 되는 거고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러면 아주 냉엄하게 심판해야 하는 것이고 해서 선거 결과를 놓고 정부에서 이거 참 엄중한 철폐가 내려졌구나. 정책도 바꾸고 예, 국민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어떤 그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서로와 경계령을 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화 경계령 말씀하시면서 이번 그 선거의 의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남은 예. 기간에 이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필승 전략 어떤 건가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 점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데 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저에게 일할 기회, 싸울 기회를 주시라고 호소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동영 전 네.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틱톡 금지법 미국 하원 통과 관련해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하원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틱톡이 뭔가요? 뭐 SNS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숏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숏폼이라는 게 짧은 동영상을 얘기를 하는데 틱톡은 이 짧은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공유 플랫폼 SNS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뭐 비슷하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틱톡은 짧은 동영상에 더욱더 특화가 된 그런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 좀 인기를 끌었던 게 챌린지 같은 거 틱톡으로 많이 했었어요. 뭐 댄스 챌린지, 뭐 연예인들 가수들 춤추는 거 따라하는 그런 챌린지라던가 아니면 카메라 필터 입히는 그런 기능도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든 나의 미래의 모습 아니면 어릴 적 모습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바뀐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필터로 적용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좀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SNS입니다. 다운로드 건수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집계했을 때 1위였습니다. 이제 올해 집계한 거 보면 인스타그램이 1위인데 어쨌든 인스타그램하고 겨룰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SN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장세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페이스북이 10억 명을 달성하는데 8.6년 걸렸는데 틱톡은 5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SNS예요. 전 세계 가입자 숫자도 보면 16억 명, 뭐 엄청난 숫자죠. 전 세계 인구가 한 81억 정도가 되는데 한 5분의 1 정도가 쓰는 그런 SNS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틱톡 이용하는 사람이 1억 7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절반이 넘는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이용자는 한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 틱톡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한 95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숏폼이라는 게 약간 중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 주변에서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성 고객이 많은 그런 어플이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의회가 나서서 틱톡을 규제하려고 한 이유 뭔가요? 이 틱톡의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심은 이 회사가 중국 정부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보가 중국으로 새나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은 기업 데이터를 다 중국 정부가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마 그냥 우려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틱톡의 내부 회의 자료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 포브스의 한 기자가 이걸 계속 추적을 했고 폭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중국이 미국 사용자 정보에 반복적으로 접속을, 그러니까 자주 접속을 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요 정도에서는 이제 의혹 수준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다 이런 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근데 틱톡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의심이 확신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자료 유출 책임자 색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기자 2명하고 틱톡 직원들의 IP 동선을 추적했는데 프로젝트 레이븐 이런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비밀 프로젝트로 내부 고발자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추적을 할 때 뭘 이용했냐면 틱톡 앱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틱톡 앱이 깔려 있잖아요. 그 IP 주소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면은 이 기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때 있었던 그 기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직원들 중에 또 틱톡 앱을 다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있었던 직원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제보자를 찾을 때 틱톡을 활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틱톡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편향된 콘텐츠만 노출한다 이런 의심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동의 가자지구 전쟁 이런 거 관련해서는 틱톡이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인 내용 아니면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노출한다. 즉 중국 쪽 입장에서 콘텐츠를 골라서 노출한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틱톡이 그냥 단순히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중국의 감시와 통제를 좀 용이하게 하고 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빅브라더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네, 틱톡 금지법, 틱톡 사용을 아예 이제 법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하원을 통과했어요? 네, 어제 하원에서 찬성 352표, 반대 62표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이 숫자를 들어보시면 그럼 미국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러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미중 갈등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국가적인 이슈로 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틱톡 다운로드 말씀하신 대로 금지하는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회사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5개월 내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앱스토어에서 아예 다운로드를 금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중국 모회사 손 떼라 아니면은 미국에서 못 쓴다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나머지 상원도 있고 대통령 서명 절차도 있는데 이제 워낙 뭐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중국 정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강도 논리다 이런 식으로 어제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틱톡이 대선에도 영향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틱톡 이용자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유권자들이 이거 아예 못 쓰게 하면은 우리 자유를 왜 박탈해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틱토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버랑 비슷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광고도 해주고 상품 홍보도 해주고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페이스북이 일종의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틱톡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그 의회 뭐 들어가는 그런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페이스북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랬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은지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저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평생 지급. 국민연금 운용은 잘하고 있죠? 기금 적립금만 1036조, 투자 수익금은 578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다양한 지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은 물론 각계각층을 위한 보험료 감면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공의
성승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종훈의 정치공부. 오늘은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설화 다루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선이 이제 20여일, 25, 6일 남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야 모두 입조심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설화 경계령까지 이제 서로 내리고 있는데요. 네. 박사님, 선거 때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몰고 오는 파장이 큽니다. 선거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 선대위가 공개적으로 이제 막말주의보를 내리면서 특히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그러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때문에 이기기도 했지만 진 경우도 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고요. 네. 뭐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 몇 차례 전 당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쪽부터 먼저 볼게요. 정봉주 전 의원 현역 박용진 의원 꺾고 공천 확정된 상태였는데 네. 목발 경품 발언이 불거져 나왔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2017년에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내용이에요. 평창 올림픽 관련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DMZ에 멋진 거 있잖냐.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면 어떻겠느냐. 발목질에 밟은 사람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5년 이제 8월 달에 DMZ에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이제 목함질의 폭발 사건. 그걸 사건을 이제 좀 이제 비하한 그런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이번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사과했냐 안 했냐 이제 추가 논란으로 번졌고 네. 그다음에 뭐 조계종 쪽 찾아가서 어땠니 하는 다른 사안들이 또 불거져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기류가 갑자기 바뀌더니 어젯밤에 민주당이 결국은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천에 미친 영향 크다고 본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본선에 이제 상당히 영향이 클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이제 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언 말고도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꽤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문이 들 정도고요. 역시 뭐 친명계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고려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정 전 의원이 탈락한 경우에 박용진 의원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전략 공천 지역으로 또 할 건지 이거를 뭐 모두가 참여하는 경선을 할 건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민주당 설화 논란에는 이재명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찍 발언인데요. 사과까지 했었는데 어제 또 충청 방문해서 살만하면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지해 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편갈은 막말이라고 또 이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정도면 의도적으로 계속 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천 계양을 본인 이제 그 지역구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시민에게 설마 이찍 아니겠지라고 웃으면서 이제 말한 것, 그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된 거고, 네. 뭐 이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2번 찍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발언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일단 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발언이 또 나와버리는 바람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비명계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꺾고 공천을 받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며 이제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2019년에 이제 김용민 씨의 유튜브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한 발언인데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박정희와 최태민 두 사람이 뭐 뽕 맞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맞아 가지고 여자들 데리고 파티를 뭐 하는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온 거죠. 방송에서 입에 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민망할 정도의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발언에 이제 확인되고 나서 지금 정유라 씨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 명예훼손했다. 네. 그러니까 김 후보 낙선시키는데 앞장서겠다. 좀 그렇게 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태우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힘 후보의 5.18 폄훼 발언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예, 뭐 이 보수 좀 극우 세력 쪽에서는 뭐 흔히 하는 발언이긴 한데 북한 개입설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2월에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인데 5.18 명예회복을 위해 북한 개입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이제 방송을 했고, 여기에서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와 관련해서 북한 개입 여부가 굉장히 문제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한 거죠. 네.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사과 진정성이 있었다면서 이제 공천 유지 방침이었는데 네. 여기도 어제 오후에 그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경론 끝에 도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설화로 인한 감점, 그 이번 총선에서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여야 모두 공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제 공천 재검토하겠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 후보가 입장문을 이제 냈죠. 일종의 사과문을 이제 두 차례 이렇게 냈어요. 반성문을 이제 냈는데 그거를 또 공관위가 진정성이 있는 거로 인정을 해가지고 공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공천 탈락을 시키는 그런 결정을 좀 내렸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공관위가 이 반성문 수용하면서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관련한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아마 결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수영 공천 받은 국민의힘 장해찬 후보, 대전 서구갑 조수현 후보도 논란이 됐죠, 발언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장 후보는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 이른바 이제 그 난교 관련한 발언, 네. 그게 이제 그 굉장히 논란이 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달에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 이게 또 논란이 된 건데,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적은 게 논란이 됐죠. 두 사람 모두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막말까지 지금 계속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의 이제 정봉주 전 의원처럼 계속 이제 막말이 이런저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면 결국은 또 이제 이렇게 공천이 또 취소되는 그런 또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지금 후보,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하고 도태우 후보가 이제 탈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장해찬은 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역대 총선의 대표적인 설화 어떤 거 있었나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 2020년 4.15 총선 2주 앞두고 연이은 설화 논란으로 역풍 맞았습니다. 네. 어떤 거였죠? 그때 차명진 후보가 네네. 이제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천병에 이제 그때 출마를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징하게 해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까지 좀 했어요. 그 바람에 수도권 격전지 20곳을 민주당에 내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제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자평이 나올 정도였고요. 또 이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도 그 당시에 논란이 좀 됐는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이것까지 또 보태져서 더 좀 영향이 컸던 바가 있습니다. 또 설화 논란의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2004년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출연하셔서 제가 그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그때하고는 좀 달리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이제 그 탈핵 역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이제 민주당 계열로 봐야 되겠죠. 그 열린우리당이 뭐 거의 개헌선까지 의석사를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한 200석까지 차지할 거다라는 관측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정동영 의장이 이제 노인 비하 발언을 이제 내놨습니다. 60, 7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뭐 이 발언을 이제 한 거고요. 네. 뭐 그나마 이제 한 150석 하긴 했는데 하여튼 압승할 기회를 그때 이 발언 때문에 놓쳤다. 그런 이제 자체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민주당의 대표적 설화가 또 2012년 총선에서 지지율 고공행진 벌이다가 낙검수 멤버 출신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어떤 말 했는지 선거 결과 어땠습니까? 네. 그때 뭐 참패했죠. 근데 19대 총선 당시에 그 민주당이 그 당시에도 이제 정권 심판론 제기를 했고요. 뭐 과반 의석 이상 이제 확보를 목표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는 꼼수다 그 출신의 김용민 후보 그 당시 서울 논갑에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네. 노인들이 시위 못하도록 시청역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자 뭐 이런 이제 발언을 좀 했죠. 노인 폄훼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야권 전체로도 과반 의석을 못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빚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결국 미치는데도 이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건 역시 뭐 이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선명성 보인다거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제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 이제 자기 존재감이 좀 이제 높아지잖아요. 만약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인지도 지지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핵심 지지층들을 이제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선을 자주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제는. 예.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딱 그쳐야 되는데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선을 더 넘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자기 발목도 잡고 자기 당 발목도 잡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 거죠. 네. 이제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화 남은 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보세요? 뭐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른바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총선 때는 보니까 뭐 과거 때도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양당이 모두 지금 상대 당의 이런 그 과거 그 막말 뒤지기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옛날의 설화하고 조금 달라요. 예, 거의 뭐 색출하다시피 해서 뭐 꽤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제 이슈화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정동영 후보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언론인보다는 제가 보고 온 데는 요즘에 양당이 좀 그러고 있다. 네네. 근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너무 또다시 네거티브 전에 이제 너무 주력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막말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왜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돼서 걸러지지 않았냐는 거죠. 그것도 역시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론 영동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천호대교부터 막히고요. 더 가서 한강대교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한강대교 아래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금요일 코너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부영그룹이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엔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이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혜택 덕분에 출산 지원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강릉 호텔이 일출로 좀 유명한 호텔인데 네. 최근 2년 사이 자녀를 낳은 직원 2명에게 5천만 원씩, 그러니까 1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직원이 첫째를 출산하면 5천만 원, 또 둘째 출산하면 추가로 5천만 원, 이렇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출산 지원금을 받은 이제 직원의 반응도 원래는 하나만 낳아서 그냥 잘 키우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한 마음으로 둘째, 셋째까지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 강원도에서는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런데 출산 지원금뿐만 아니라 만약에 직원들이 주택을 마련한다, 집을 산다고 하면 최대 2억까지도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그때 부영그룹이 1억을 지급한 걸 두고 세금 문제 갖고 좀 분분했었는데 네. 결국 출산 지원금, 그러니까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은 하는데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출산이나 이런 쪽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노총각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개 프로포즈, 공개 청혼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최근 광양시의회 시정 질의 시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시의원들이 뭐 시정 질문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하는데 이제 끝 말미에 이 박철수 시의원이 양해를 이제 갑자기 구하고 갑자기 이제 시청 여직원 특정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저와 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도청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당연히 고소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진짜 당황을 했다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데 결과가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뉴스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KBS 취재진이랑 이제 통화를 했을 때 너무 절박해서 그랬다, 간절해서 그랬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논란은 알고 있지만 너무 절박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의회에서는 이게 논란이 좀 되다 보니까 지금 삭제를 한 상황이어서 영상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제주도청 신입 아나운서가 화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인데 월급도 받는다고요? 이 신입 아나운서 한 명이 이제 화제가 된 게 AI가 만든 아나운서거든요. 네. 매주 다른 색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원고 있는 모습이나 손짓 보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다만 머리 모양을 못 바꾸고 계속 그 긴 생머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 목소리 톤도 고를 수가 있어요. 뭐 20대 여성, 뭐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60만 원 정도를 이제 월급으로 받는데, 사실 뭐 이 AI 아나운서에게 주는 건 아니고 이 AI를 만든 이제 전문 업체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제주도가 60만 원씩 다달이 내고 있어요. 아, 그게 월급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원고를 작성하는 것부터 챗 GPT에게 보도 자료를 주고, 그래서 방송 뉴스한테 좀 맞게 바꿔달라.
라고 명령을 하면 AI가 방송 원고를 만들고 사실 직원들은 그냥 최종 검수만 하고 그리고 AI 아나운서가 있는 정말 이게 정말 신혁명 같은 일이 좀 일어났는데 네. 워낙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차후에 남성 AI 아나운서도 써볼까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IT 벤처 분야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인기 취업 분야로 꼽히잖아요. 근데 실제 근로 조건은 기대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근로 조건 어떤가요? 사실 뭐 IT나 벤처라고 하면 전통 저희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유연할 것 같기도 하고 개방적일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청년층이 좀 선호하는 그런 IT 플랫폼 업종 그 중에서 좀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나 뭐 전문 연구 개발 기관 60곳 정도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4분의 3이 넘는 그러니까 46곳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임금 체불, 뭐 성희롱, 뭐 법 위반 사례가 좀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 하나 정도 이제 거의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지원들에게 주 52시간을 그냥 초과해서 계속 연장 근무를 시켜놓고 법정 한도까지만 지급을 해서 한 7천만 원. 그리고 어떤 곳은 뭐 2억 4천만 원까지 아끼는. 그래서 피해자가 한 3천 명 정도 되고요. 피해 금액도 14억 정도. 근데 이게 가능한 게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추가 수당을 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괴롭힘이라든지 성희롱 그리고 끝까지 뭐 시정 조치 받고도 끝까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는 형사 입건까지 됐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쇼핑 앱 알리, 테무의 초저가 공세가 국내 유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피해 사례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잠깐 알려드리면 이제 한 남성이 의자랑 장난감을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자는 한 17kg 정도 되는 좀 이렇게 무게가 있는 그런데 한 3kg 정도 되는 되게 가벼운 그냥 택배가 온 거죠. 그걸 열어봤더니 장난감만 덜렁 온 거예요. 근데 이게 17kg 넘는 의자로 신고돼 들어왔는데 일단 아무 제재가 없어서 통과는 제대로 거쳤는지 뭐 이런 의심스러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싸다 보니까 국내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사용자가 700만 명이 넘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쿠팡에 이어 쇼핑 앱으로도 2위. 와. 그런데 소비자 불만 접수도 1년 새 5배 지금 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쪽 알리와 테무에게 그 국내 대리인 지정해라. 그리고 혹시나 국내 납품 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는 건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판매업자 폐업 건수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해서 연관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도 이제 맞는데 사실 이게 몇몇 사례 적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관리 필요하다 말씀이시고요.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홍채를 등록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그런 가상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챗 GPT 개발한 샘 올트먼이 만든 월드코인인데 이를 두고 정부도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도 처음에 홍채를 등록하면 돈을 준다? 네. 이게 이제 샘 알트만이 만든 월드코인이라는 곳인데요. 국내에서도 뭐 서울, 판교 이렇게 한 10곳 정도에서 전용 기기가 있고 홍채 인증을 등록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가상 자산을 지급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월드코인이 들어가 있는 뭐 스페인, 홍콩,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이게 혼채 인식을 하게 되면 월드 아이디를 이제 제가 지급을 받게 되고 이제 이걸 그 앱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월드코인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개인정보 그 정보위원회가 일단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드린 뭐 서울 판교 이쪽에 있는 전용기기 있고 하는 그쪽에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한 것 자체를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개인정보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가 곧 중국으로 떠나게 돼서 이제 에버랜드에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아쉬움을 달랠 또 다른 판다가 곧 공개된다고요? 네.
이게 정말 귀여운 아이인데요. 네. 아마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서 이미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작고 동그랗고 정말 너무 커다란 게 너무 귀여운데 이 레서 판다가 그 저희가 이제 푸바오 알고 있는 판다보다 더 작은 판다라는 뜻에서 레서 판다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전 세계에 한 10,000마리도 남지 않은 1급 멸종 위기 종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는 6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제 서울 대공원에 3마리가 지금 들어왔고요. 그래서 100일 정도 사육사들이랑 적응 훈련 마쳤고 22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가실 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천만을 바라볼 정도로 인기 끌고 있는 영화 파묘 장면을 중국 누리꾼이 조롱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건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하를 피하려고 얼굴에 한자를 쓰는 그 장면들을 캡처해서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너무 모욕적 굴욕적인 행위인데 정말 모르고 하는 행위다, 우스꽝스럽다라고 이제 비난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평생 김밥 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가 그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한 일이 자신의 월세집 보증금을 기부한 것이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뭔가 다 주고 떠나실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박춘자 할머니 사연이 10살 무렵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그때부터 이제 김밥을 팔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평생 모은 3억 원을 아이들을 돕는데 일단 쓰셨고 네. 40살 정도 되셨을 때는 아예 지적장애인 10명 정도 직접 키우신 거예요. 거의 예, 돌보기 예. 시작하셨고 예.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기금을 마련해서 또 3억 원을 또 기부하셔서 네. 정말 한평생 그냥 나눔을 하셨던 분인데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확인을 하니까 네. 자신이 이제 살던 집, 본인이 살던 집 그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네. 기부를 하고 세상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따뜻하고 생각이 좀 많아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박춘자 할머니가 또 마지막 한 말이 소외된 아이들을 돌봐라 이러고 또 떠나셨다고 하네요. 박춘자 할머니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한 주간의 랭킹 뉴스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15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